김윤우는 적의 우두머리를 집중 공격해 전투를 끝내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적장 살리타이를 저격해 사살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몇 분 뒤 총사령관 살리타이는 화살의 급소를 맞아 말에서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살리타이는 작디 작은 처인성을 얕보고 덤볐다가 활해민족 고려인들에게 목숨을 잃은 거였죠. 한편 이 사건은 몽골군에게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몽골이 숱한 전쟁을 치러왔지만 총사령관이 전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살리타이의 죽음으로 멘탈이 탈탈 털려버린 몽골은 그대로 전쟁을 중단하고 황급히 압록강을 건너 몽골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강화도의 고려 조정에서는 김윤우를 불렀고 무관들 중 가장 높은 자리인 상장군이라는 벼슬을 주려고 했죠. 하지만 김윤우는 승리의 공을 혼자 독차지하기보다는 처인 부곡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김윤우는 자신이 받을 벼슬을 크게 낮춘 대신 함께 싸워준 처인 부곡 마을 자체를 승격시켜 처인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김윤우와 처인 부곡 사람들이 살리타이를 사살하면서 몽골과의 2차전은 훈훈하게 고려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몽골은 3차 침입부터 6차 침입까지 계속해서 고려를 쳐들어오고요. 1차에서 6차까지를 합치면 약 30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신라 최고의 건축물이었던 황룡사와 황룡사 구축 목탑이 불타고 수많은 문화재와 보물들이 약탈당한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갈수록 완전 고구마였죠. 그래도 5차 침입 때에는 우리의 고려가 사이다 같은 소식을 들려주었는데요. 다시 한번 처인성 전투의 영웅 김윤우가 컴백해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윤우는 이번엔 몽골군에게 포위당한 충주성으로 이동해 활약을 펼쳤죠. 고려사 자료의 기록을 보면 충주가 포위를 당한 것이 70여일이 되었으며 김윤우가 병사와 백성들을 독려하며 말하기를 만약 힘을 다한다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관작을 제수하겠다 라고 하였다. 또한 김윤우가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리고 적에게 빼앗은 소와 말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이 모두 죽음을 무릅쓰니 몽골군의 기세가 차츰 꺾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윤우는 엄연히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고려에서 정말 파격적으로 노비문서를 불태운 데다가 국가의 재산인 소와 말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김윤우의 행동은 자칫 나라의 신분제를 어지럽혔다는 모함을 받아 김윤우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윤우는 희생정신을 발휘해 일단 몽골군부터 물리쳐 백성들을 구하고자 한 거였죠. 그리고 이러한 김윤우의 행동에 감동한 충주성 백성들은 무려 70여일이 넘도록 힘껏 싸워주었고 결국 몽골군은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훈훈한 사실은 고려 조정에서 김윤우가 노비문서를 불태운 것을 다시 되돌리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투가 끝난 뒤 충주성의 노비들은 모두 면천되어 일반 백성으로 신분 상승이 되었죠. 또한 충주는 도시 자체가 승격되어 국원경, 즉 작은 수도에 해당하는 지위로 올라섰고요. 이번에도 몽골의 침입을 막아낸 김윤우는 구국의 영웅이 되어 사람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몽골과의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몽골의 6차 침입 때가 되면 강화도를 제외한 고려 땅 거의 모든 곳은 전부 위험지대가 되어 이곳저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대낮에 갑자기 나타난 몽골군에게 습격을 당해 마을 사람 전체가 잡혀가기도 했죠. 몽골의 6차 침입 당시의 사료를 보면 고려는 몽골과 여러 전투를 치러내며 승리도 많이 거뒀지만 그 와중에 무려 20만 6,800명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고 되어 있고요. 마음 아프게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이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어느새 25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쯤 되니 고려도 몹시 지쳤지만 몽골 역시도 자신들이 저 조그만 고려를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채 계속 사상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죠. 당시 고려는 왕자를 몽골 측에 파견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해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양측 군사들이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진풍경이 연출됐죠. 당시 이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던 몽골 장군 자릴타이는 고려는 왜 화친을 말하면서 한편으론 우리 몽골군을 많이 죽이는가? 죽은 자는 어쩔 수 없지만 포로로 잡힌 자들은 돌려보내주기 바란다 라고 볼멘 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와, 이쯤 되면 정말 꿈도 희망도 없죠. 이 전쟁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굳게 잠긴 강화도의 성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나와 북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 훗날 원종 임금이 되는 고려의 태자 왕전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사절의 임무를 띠고 곧장 몽골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의 태자 왕전이 압록강을 건너 몽골 땅으로 넘어가던 바로 그때 하필 몽골의 대칸이 사망하면서 고려가 협상을 벌일 몽골의 우두머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몽골은 다음 대칸의 자리를 두고 아릭 부게와 쿠빌라이가 싸움을 벌이는 내전 상황에 들어가 버렸죠. 이 상황에서 저라면 괜히 몽골로 갔다가 고려 싸움에 휘말려 등이나 터지지 말고 그냥 다시 고려로 돌아왔을 것 같네요. 하지만 고려 태자 왕전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전은 등이 터질 때 터지더라도 정면으로 부딪혀 보자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는 아릭 부게와 쿠빌라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칸으로 대접해야 할지 고민했죠. 운 좋게 줄을 잘 설 경우에는 몽골의 동맹이 되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테지만 만약 여기서 줄을 잘못 선다면 고려는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테죠. 고려 태자인 왕전 입장에서는 인생을 건, 아니 나라 전체를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인데요. 여러분이 보실 땐 둘 중 누가 왕이 될 관상으로 보이시나요? 참고로 당시 세력이 더 강했던 사람은 바로 아릭 부게였습니다. 하지만 이 운명을 건 선택의 순간에서 왕전이 고른 사람은 바로 쿠빌라이였습니다. 그리곤 쿠빌라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죠. 칸이시여. 이 말을 들은 쿠빌라이는 그만 가슴이 웅장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몽골에게 저항해오던 만만치 않은 국가인 고려에서, 그것도 고려의 태자가 직접 아릭 부게가 아닌 자신을 찾아왔으니까요. 쿠빌라이는 고려는 말리나 되는 큰 나라로 그 옛날 당태종이 쳐도 굴복시킬 수 없었던 나라였는데 지금 그 나라의 태자가 내게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며 정말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쿠빌라이는 몽골 왕위 계승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면서 몽골의 대칸에 오르게 되었고요. 쿠빌라이와 고려 태자 왕전은 드디어 강화협정을 체결하면서 기나긴 세월을 지속해온 고려 몽골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의 왕 고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왕전은 비로소 원종 임금이 되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몽골의 쿠빌라이 칸은 자신이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준 원종 임금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원종 임금은 몽골의 쿠빌라이 칸이 힘을 실어준 덕분에 무신 정권기의 마지막 집권자인 이뮤무를 제거해버리고 무려 100년 만에 빼앗겼던 왕권까지 되찾아올 수 있었죠. 이후 원종 임금은 드디어 강화도에서 나와 다시 고려의 원래 수도인 개경으로 컴백할 수 있었고요. 훗날 몽골의 쿠빌라이 칸과 사돈까지 맺으면서 주변국 중 유일하게 몽골 황실과 사돈을 맺은 나라가 됩니다. 여담으로 이때부터 몽골의 관리들은 고려에 와서 더는 마음대로 행패를 부리지 못했다고 하고요. 특히 고려의 왕에게는 깍듯이, 아주 깍듯이 예의를 다했다고 합니다. 몽골 제국의 등장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의 멸망을 불러왔고 고려 역시도 자칫 그 나라들과 운명을 함께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몽골과 무려 30여 년을 치고받으며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엔 당당히 살아남았죠. 그리고 바로 지금 용감한 고려인의 DNA는 바로 우리들의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